강원도 철원군 10만이산 기슭,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이른 새벽, 수백 년 된 은행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숲속에 불길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김강우 형사는 평소와 다른 이 정적에 불안감을 느꼈다. 15년차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었다. 백구야, 무슨 일 있니? 백구는 진도견 중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수사견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후각과 직감으로 경찰청 훈련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수사견이었다. 그런 백구가 갑자기 멈춰 서서 숲속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슨 냄새를 맡은 거야? 철원경찰서 강력반 김강우 경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구는 날카로운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경찰견 훈련을 받은 이후 백구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백구는 숲속으로 달려가 거대한 은행나무 주변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백구가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새내기 순경 박지훈이 말했다. 김강호와 수사팀은 백구를 따라 은행나무에 도착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가 느꼈다. 오래된 시체 냄새였다. 여기를 파보자. 몇 번의 삽질 후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다. 낡은 승복 조각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아래로 하얀 뼈 조각이 보였다. 잠깐, 이건... 김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15년간의 경찰 생활 동안 그는 많은 시체를 봐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현장을 봉쇄하고 본부에 연락해. 법의학팀과 증거수집팀도 불러.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야. 백구는 계속해서 주변을 맨돌매짖었다. 마치 여기 더 많은 것이 묻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철원 은행나무숲에서 시신 발견, 연쇄살인 가능성 제기, 숲속의 비밀. 언론은 연일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평소 조용하던 철원군이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법의학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처음 발견된 곳에서만 3구의 시신이 확인되었고 모두 20, 30대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두 승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사인은 모두 질식사입니다. 흉골 골절과 목 부위 멍 자국으로 보아 강한 힘으로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소연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사망 추정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가장 오래된 시신은 약 2년 전, 가장 최근의 시신은 약 2개월 전으로 보입니다. 김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여러 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은행나무 아래에 묻은 연쇄살인범. 그리고 모두 승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주변에 사찰이 있나요? 그가 박지훈에게 물었다. 네, 여기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천년고찰 용화사가 있습니다. 김강우의 눈이 빛났다. 용화사에 가보자. 용화사는 10만이산 중턱에 자리한 천년고찰이었다. 푸른 기와와 붉은 단청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은 평화와 명상의 장소로 유명했다. 하지만 오늘 김강우의 눈에는 그 평화로움 뒤에 숨겨진 어둠이 느껴졌다. 사찰 입구에 도착하자 중년의 스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주지스님, 해담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담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철원경찰서 강력반 김강우 경감입니다. 10만이산 은행나무 숲에서 발견된 시신들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신이라니요? 큰일이군요. 해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모두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찰에서 실종된 분들이 있으신지요? 해담은 잠시 침묵했다. 우리 절에서는 최근에 실종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잠시 수행을 위해 입산했다가 돌아오는 스님들은 있습니다. 김강우는 해담의 반응을 주시했다. 베테랑 형사의 눈에는 해담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손가락의 떨림이 포착되었다. 다른 스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해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김강우는 놓치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오후 예불 준비 중이지만 몇몇 스님들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강호와 팀원들이 사찰 내부로 들어가는 동안 백구는 사찰 뒤편의 작은 오솔길에 관심을 보였다. 갑자기 백구가 그쪽으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다. 백구야, 뭘 발견했니? 김강호가 백구를 따라가자 사찰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이 보였다. 그 길은 숲속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백구는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따라가던 중 김강우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오솔길 주변에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났다. 은행나무 숲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여기 뭔가 있어. 백구는 오솔길 옆 작은 공터에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강우와 박지훈도 합류하여 함께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이건 옷이잖아요? 흙 속에서 여성의 옷가지가 나왔다. 그것도 한두 벌이 아닌 여러 벌의 옷이 묻혀 있었다. 모두 여성용 평상복이었다. 증거물 봉투에 담아 그리고 이 주변을 철저히 수색해. 김강우는 용화사로 돌아가 해담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훨씬 더 심각했다. 해담 스님, 사찰 뒤편 오솔길에서 여성 의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담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그것은 아마도 시주를 위해 놓고 간 옷들일 겁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부품이죠. 그렇다면 왜 땅에 묻혀 있었습니까? 해담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어린 동자승이 달려왔다. 주지스님, 저 손님이 오셨습니다. 해담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네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김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해담이 자리를 뜨자마자 다른 스님들에게 접근했다. 특히 그의 눈에 띈 것은 젊은 스님 도현이었다. 도현은 다른 스님들과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현 스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현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찰 뒤편 조용한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님, 혹시 최근에 사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도현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김강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언제부터요? 약 2년 전부터 가끔씩. 특히 새 시주자가 오면 그 후에 종종 들렸습니다. 주로 여성 시주자들이었고.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신고하지 않았죠? 두려웠습니다. 해담 스님은 매우 엄격하신 분입니다. 누구도 그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분이 알면 저도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김강우는 도현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스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을 떠나기 전 김강우는 백구를 데리고 사찰 창고를 둘러보았다. 백구는 특히 오래된 창고 한 구석에 관심을 보였다. 창고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백구가 관심을 보인 구석만은 비교적 깨끗했다. 여기 뭔가 있나 보구나. 김강우는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른 부분과 달리 이 구역의 벽은 최근에 발라진 듯했다. 그는 벽을 두드려 보았다. 퉁퉁 빈 소리가 났다. 여기 뒤에 뭔가 있어. 그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벽을 뜯어보자. 사찰 창고 벽 뒤에서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좁고 어두운 비밀 통로가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사슬과 밧줄 그리고 핏자국이 있었다.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어. 김강우가 중얼거렸다. 방 구석에는 작은 트랩도어가 있었다. 김강우가 그것을 열자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는 사찰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통로를 통해 시신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김강우는 즉시 본부에 연락해 증거 수집팀을 추가로 요청했다. 그동안 그는 해담의 방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해담의 방은 의외로 소박했다. 하지만 김강우의 눈에 띈 것은 벽에 걸린 열쇠 꾸러미였다. 그중 하나는 분명 창고의 비밀 방 자물쇠와 맞을 것 같았다. 방 한 구석의 서랍에서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잠겨있던 상자는 쉽게 열렸고 안에는 여성용 액세서리들이 가득했다. 목걸이, 반지, 귀걸이 모두 다른 스타일의 것들이었다. 이건 피해자들의 소지품이겠군.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 아래에 있었다. 피가 묻은 밧줄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여성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태적 살인마. 김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모든 증거는 해담이 연쇄살인범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강우는 즉 체포영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담을 찾던 그들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담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주변 산악지역을 수색하라. 절대 도망칠 수 없게 해야 한다. 수사본부가 즉시 가동되었다. 헬리콥터와 드론이 투입되고 경찰견들이 산속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백구는 앞장서서 해담의 흔적을 쫓았다.
한편 도야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해담은 5년 전 용화사에 왔고 그의 독특한 설법과 카리스마로 많은 신도들, 특히 여성 신도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해담 스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은 서울의 큰 절에서 왔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강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담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담의 본명은 강민석. 그는 10년 전 서울의 한 대형 사찰에서 수행했지만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쫓겨났다. 그 후 그는 여러 사찰을 전전하다가 5년 전 용화사에 정착했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 김강우는 수사팀에게 설명했다. 외딴 사찰을 골라 자신의 변태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완벽한 장소로 삼았던 거야. 수색 작업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산속 깊은 곳까지 수색했지만 해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다음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사찰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한 여성이 구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해담에게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다. 김강우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여성의 이름은 이진아, 28세. 그녀는 극도로 쇠약해 있었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이진아 씨, 제 이름은 김강우 경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한 달 전쯤 명상 수련을 위해 용화사를 찾았어요. 해담 스님이 개인 지도를 해주겠다며 특별 수행실로 저를 데려갔는데 그녀의 증언은 끔찍했다. 해담은 음료에 약물을 타서 그녀를 정신없게 만든 후 비밀방에 가두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 밤마다 그가 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화의식을 한다며. 진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며칠 전 그는 제게 승복을 입히려고 했어요. 그때 알았죠. 이전에 죽은 다른 여자들처럼 저도 죽을 거라는 걸.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치셨나요? 그가 잠시 방을 비운 사이 벽에 걸린 열쇠를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밤새 산속을 헤매다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김강우는 진아의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신했다. 해담은 반드시 잡아야 할 위험한 연쇄살인범이었다. 해담이 다른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어디로 도망갈 계획이라든가? 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번은 일이 잘못되면 북쪽으로 갈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북한 접경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김강우의 눈이 빛났다. 철원은 북한과 접경한 지역이었다. 해담은 북쪽 산악지대로 도망친 것이 분명했다. 수색 범위를 북쪽 산악지대로 좁히자. 강원도 북부 산악지대는 울창한 숲과 가파른 절벽, 깊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특히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은 군사시설과 지뢰밭으로 인해 접근이 더욱 어려웠다. 김강우와 수사팀은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 북쪽 산악지대 수색을 시작했다. 백군은 앞장서서 해담의 흔적을 쫓았다. 이게는 정말 대단해요. 군인 한 명이 감탄했다.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도 흔적을 찾다니. 백군은 마치 이 칭찬을 알아들은 듯 자랑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수색 첫날, 그들은 산속 작은 동굴 근처에서 해담이 남긴 흔적을 발견했다. 불을 피운 흔적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승복 조각이 있었다. 여기서 휴식을 취했군. 김강우가 말했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야. 아마도 어제나 그제쯤 백군은 계속해서 산 위로 향하는 흔적을 발견했다. 수색팀은 점점 더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야 했다. 때로는 밧줄을 이용해 절벽을 오르고 때로는 깊은 계곡을 건너야 했다. 해담은 산에 익숙한 것 같아. 김강우가 중얼거렸다. 아마도 오랫동안 준비했을 거야. 날이 저물자 그들은 임시 캠프를 설치했다. 산속의 밤은 춥고 어두웠지만 김강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백구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다. 백구야, 우리는 반드시 그를 잡을 거야.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백구는 마치 이해한 듯 김강우의 손을 핫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수색을 시작했다. 날씨는 점점 악화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흙탕이 된 산길은 더욱 위험해졌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군 지휘관이 외쳤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는 급경사를 향해 달려갔다. 백구가 뭔가 발견했어. 김강우가 외쳤다. 모두가 백구를 따라갔다. 급경사를 내려가자 그들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숲에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어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알아채기 힘들었다. 저 안에 있을지도 몰라. 김강호가 속삭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에 접근했다. 백구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건물 안에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원경찰청이다. 밖으로 나와라. 김강호가 확성기를 통해 외쳤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김강호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신속하게 오두막을 포위했다. 마지막 경고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 진입하겠다. 여전히 반응이 없자 김강호는 돌진 명령을 내렸다. 특공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꼼짝 마. 하지만 오두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모두 죽은 여성들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일기장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김강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그것은 해담의 사냥 일지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희생자 선택 방법, 유인 방법, 그리고 살해 과정까지. 이 자식은 미친 게 틀림없어. 김강호가 중얼거렸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의식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특별할 것이다. 그녀는 완벽하다. 또 다른 희생자가 있어. 김강호가 외쳤다. 서둘러야 해. 일기장 뒷부분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산속 깊은 곳에 또 다른 은신처를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다. 김강호는 지도를 들고 외쳤다. 이곳에 또 다른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들은 즉시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향했다. 백구는 더욱 흥분된 모습으로 앞장섰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천둥번개가 산을 뒤흔들었다. 서둘러야 해. 시간이 없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김강호와 수색팀은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향해 산을 오르고 있었다. 진흙과 빗물이 뒤섞인 길은 미끄러웠고 가시덤불은 그들의 피부를 핥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지도상으로는 이 절벽 너머에 있어야 해요. 박지훈이 지도를 보며 말했다. 방법을 찾아보자. 그들은 절벽 주변을 수색했다. 백구가 갑자기 바위 틈새를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다. 여기다. 김강호가 앞장서서 통로에 들어갔다.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고 몇몇 곳에서는 기어가야 했다. 통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숨겨진 계곡을 발견했다. 계곡 중앙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입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준비됐나? 김강호가 무전기로 물었다. 모든 팀원이 준비 완료 신호를 보냈다. 자, 간다. 그들은 조용히 동굴로 접근했다. 동굴 입구에서 김강호는 이상한 낭송 소리를 들었다. 마치 기도나 주문을 외는 것 같았다. 강원경찰청이다. 밖으로 나와라. 순간 동굴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비명이었다. 들어간다. 김강호와 특공대원들이 동굴로 동굴 안은 촛불로 밝혀져 있었고 중앙에는 제단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해담은 승복 차림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젊은 여성이 묶여 있었다. 여성은 이미 승복을 입고 있었고 해담은 그녀의 목에 밧줄을 감고 있었다. 멈춰. 김강호가 소리쳤다. 해담은 놀란 듯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늦었다 형사. 마지막 의식은 이미 시작되었다. 밧줄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올려. 하지만 해담은 웃기만 했다. 이해 못하겠군.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을 정화하는 거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살인이 어떻게 구원이 되지? 김강호가 한 발짝 다가섰다. 더 가까이 오면 그녀가 죽을 것이다. 해담이 밧줄을 더 단단히 쥐었다. 긴장감이 동굴 안에 감돌았다. 김강호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이미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해담씨, 이제 그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지금 그녀를 해치면 당신에게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불리? 하하! 해담이 비웃었다. 난 이미 죽음을 초월했다. 두렵지 않아. 순간 백구가 앞으로 튀어나가 해담의 다리를 물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해담이 비틀거렸고 김강호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달려들어 해담을 제압했다. 강민석, 넌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해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속삭였어. 영혼들이 더 많은 영혼이 필요하다고. 여성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송지영, 26세. 서울에서 온 대학원생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명상 수련을 위해 용화사를 찾았다가 해담에게 납치된 것이었다. 그가 저를 완벽한 재물이라고 불렀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의식을 치르려고 했어요. 김강우는 동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에는 이상한 부적과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불교 경전과 뒤섞인 이상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이건 불교가 아니야. 함께 온 종교학자가 설명했다. 일종의 혼합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 무속, 그리고 자신만의 교리를 혼합한 것 같습니다. 해담은 묵묵히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깨달음의 미소가 아니라 정신적 불안정의 표현으로 보였다. 강원경찰서 신문실, 형광등 아래 해담은 낡은 수의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깊은 주름이 더 두드러져 보였다. 김강우는 그 앞에 앉아 신문을 시작했다. 본명이 강민석이군요. 언제부터 해담이라는 법명을 사용했습니까? 해담은 미소 지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영혼만이 중요할 뿐. 15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살해? 아니, 그들을 해방시켰다. 해담의 눈이 빛났다.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보냈지. 김강우는 테이블 위에 증거 파일을 펼쳤다. 피해자 사진,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해담이 기록한 사냥 일지까지. 왜 하필 여성들이었습니까? 해담은 잠시 침묵했다. 여성은 순수하다. 영적 에너지가 더 강하지. 특히 젊은 여성은? 그는 말을 흐렸다. 첫 번째 피해자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해담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더 낮고 더 어두운 톤이었다. 슬픔에 잠겨 있었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 내가 그녀에게 평화를 주었다. 김강우는 해담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마치 다른 인격이 말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해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난 완벽히 정상이다. 오히려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 사람들은 물질에 중독되어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어.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해담은 때로는 침착하게, 때로는 분노에 차서, 때로는 울면서 말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명백히 불안정했다. 정신과 의사의 초기 평가에 따르면 해담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자신을 일종의 신의 대리인으로 여겼고 희생자들을 정화함으로써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보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해. 김강우는 팀원들에게 지시했다. 정신병원 기록, 어린 시절 환경, 모든 것을. 조사 결과 강민선 어린 시절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렸음이 밝혀졌다. 종교에 심취한 그의 아버지는 악령쫓기라는 명목으로 그와 그의 어머니를 학대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자살했고 그 후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20대에 그는 불교에 기이했지만 전통적인 불교 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발전시켰다. 30대 중반에 그는 여러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었고 망상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하고 도주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정신병자였어. 김강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멈추지 못했지. 최종 신문에서 김강우는 해담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후회합니까? 해담은 고개를 들어 김강우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맑은 슬픔이 엿보였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태까지와 달리 작고 부서질 듯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 속삭였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김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당신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해담은 결국 15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그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용화사 주변의 수색은 계속되었다. 결국 총 8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김강우와 수사팀은 모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대부분 20, 30대의 여성들이었고 심리적 불안정이나 인생의 위기를 겪던 중 명상이나 영적 위안을 찾아 용화사를 찾았던 사람들이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은 김강우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들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혼란을 마주하는 것은 심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왜 우리 딸이었죠?
왜? 한 어머니가 흐느꼈다. 김강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런 무의미한 비극에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용화사는 잠시 폐쇄되었다가 새로운 주지스님의 지도 아래 다시 문을 열었다. 새 주지스님 원각은 사찰의 정화와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주최했다.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원각 스님이 위령제에서 말했다. 참된 종교는 결코 폭력이나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자비와 이해 그리고 존중으로만 가능합니다. 김강우도 위령제에 참석했다. 그는 백구와 함께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그들은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고 이제 희생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다. 위령제가 끝난 후 김강우는 은행나무 숲으로 향했다. 이제 그곳은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으로 변모했다. 각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돌탑이 세워져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백구야. 김강우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짖었다. 김강우는 백구의 눈에서 이해와 지혜를 보았다. 때로는 인간보다 동물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사건 해결 공로로 김강우는 경정으로 승진했다. 백구도 특별 표창을 받았고 이제 그는 강원경찰청의 명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 많은 언론이 영웅경찰견이라는 타이틀로 백구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그러나 김강우에게 진정한 보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희생자 가족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진아가 퇴원 전 김강우를 찾아와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다른 희생자들처럼 됐을 거예요. 김강우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영웅은 백구예요. 그는 옆에 앉은 백구를 가리켰다. 이진아는 무릎 꿇고 백구를 안았다. 고마워,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한 영웅이야.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김강우는 혼자 용화사를 다시 찾았다. 사찰은 이제 평화롭고 고요했다. 아름다운 단풍이 사찰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절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김강우는 법당 앞에 서서 잠시 묵념했다. 그는 종교인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며 희생자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었다. 경감님, 원각 스님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이제는 경정입니다. 김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네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원각 스님은 이해한다는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것을 찾고 있지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함께 사찰 뒤편 정원을 거닐었다. 한때 공포의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평화와 아름다움의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김강우가 말했다. 어떻게 사람이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해담은 종교인이었는데 신앙이 그를 선하게 만들지 못했나요? 원각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종교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왜곡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비와 이해,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김강우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다시 그런 진정한 신앙의 장소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경정님과 백구 덕분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김강우는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찰을 떠나기 전 김강우는 작은 종이에 메모를 적어 향과 함께 법당에 두었다. 그것은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그의 작은 위로였다. 이제 평화롭게 쉬세요.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왔다. 철원의 산들은 새싹과 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용화사 주변의 은행나무들도 연두색 새잎을 틔우고 있었다. 자연은 끊임없이 재생하고 새로워진다.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은 다시 찾아오는 법이다. 김강우의 사무실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용화사 사건 이후 그는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의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더 많은 책임감과 업무량이 주어졌지만
그는 만족스러웠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과장님 오셨습니다. 박지훈이 문을 두드렸다. 그 역시 승진하여 이제는 형사가 되었다. 누구? 피해자 가족분들이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셨대요. 김강호는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여러 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물론 상실의 아픔은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말했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요.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가족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김강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은색 명패가 있었다. 진실의 수호자 김강우 경정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김강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건 단순한 일 이상이에요. 그때 백구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이제 김강우의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백구를 본 가족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 진짜 영웅이 왔군요. 한 어머니가 말했다. 백구는 마치 칭찬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모두가 웃었다. 가족들이 떠난 후 김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10만 이산은 여전히 웅장했고 그 위로 떠있는 구름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백구야,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지? 그가 백구에게 말했다. 백구는 그의 손을 핥으며 동의를 표했다. 그날 저녁 김강우는 백구를 데리고 추모공원으로 변한 은행나무 숲을 찾았다. 공원은 조용했고 작은 돌탑들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김강우는 각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돌탑 앞에 작은 꽃송이를 놓았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묵념했다. 백구도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갑자기 백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김강우도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주변이 더 밝아진 것 같았다. 마치 희미한 빛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뭐지?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김강우의 뺨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따뜻했고 마치 누군가의 손길 같았다. 김강우는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백구도 편안하게 앉아 마치 무언가를 느끼는 듯했다. 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강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희생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다는 확신이었다. 가자, 백구야. 이제 정말 끝났어. 그들은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은행나무들이 부드럽게 바람에 흔들렸고 새들이 평화롭게 지저귀었다.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생명은 이어진다.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은 존재한다. 김강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끔찍한 비극을 마주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 그리고 진실을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다. 진실의 수호자로서 그들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김강우는 알고 있었다. 백구와 그날 밤 김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다. 그의 꿈속에서 은행나무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은 위로의 메시지였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5년이 흘렀다. 용화사 사건은 이제 한국 경찰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해담 또는 강민석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종신형을 살고 있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김강우는 이제 강원경찰청 수사과장으로 후배 형사들을 지도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그의 충실한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백구의 은퇴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박지훈이 물었다. 특별하게 해야지. 김강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우리의 영웅이니까. 백구의 은퇴식은 강원경찰청 전체가 참여하는 큰 행사로 준비되었다. 언론도 초대되었고 용화사 사건의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도 참석했다. 은퇴식 당일 백구는 특별 제작된 경찰 제복을 입고 행사장에 입장했다.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임을 아는 듯 당당하게 걸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동료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강원경찰청장이 연설을 시작했다. 백구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자 우리 모두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놀라운 직감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김강호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10살이 된 백구의 털은 이제 하얀색의 회색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영리함과 지혜로 빛나고 있었다. 백구는 이제 우리와 함께 현장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용기는 앞으로도 많은 경찰관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백구의 목에 특별 제작된 메달을 걸어주었다. 명예로운 용기와 헌신이라고 새겨진 메달이었다. 이제 백구의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인 김강호 과장님께서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김강호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말을 시작했다. 백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저 뛰어난 수사견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강호의 목소리가 살 떨렸다. 용화사 사건 당시 백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직감과 용기는 15명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강호는 잠시 백구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백구는 이제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구의 정신은 결코 은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 남을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강호는 백구를 데리고 조용히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이제 공원은 더욱 아름답게 변모해 있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었고 중앙에는 백구와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다. 어때, 백구야? 네 조각상이다. 김강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백구는 조각상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었다. 그것은 기쁨과 자부심의 소리였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 거야. 김강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석양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백구는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바람을 맞으며 행복하게 짖었다. 비록 현직에서는 은퇴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실과 정의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었다. 김강호는 미소 지으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은 많은 어둠을 함께 헤쳐나왔고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즐길 차례였다. 하지만 김강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또 다른 어둠이 찾아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진실의 수호자로서 함께 싸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었다. 영원한 동반자로서, 진실의 수호자로서. 끝. 형사 김강호의 이야기.